신중호의 마켓 뷰입니다. 오늘 FOMC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FOMC 결과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주제는 이제 파월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 유지입니다. 간밤에 사실 미국 시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요. 주요 결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기준금리 동결이야 시장에서 상당히 예상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리고 FOMC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나오는 점도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어제부터 계속 오늘 매파성 긴축이라고 해가지고 네, 금리는 네. 매파성 동결이라고 해서 네. 금리는 동결하지만 점도표라든지 파월 의장의 인터뷰 발언 이런 것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강하게 시사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뭐 그렇게 예측에서 크게 다른 게 없었고요. 네. 제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점도표 상에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근원 PC 상승률을 갖다가 오히려 6월 달에 3.9%였는데요. 전년 네. 동월 대비 3.7%로 낮췄다는 점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는 기상 이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절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야말로 연준의 통화 정책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고,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제일 참고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망치를 3.9%에서 3.7%포인트로 낮췄거든요. 7%로 0.2%포인트 낮췄거든요. 그것은 말로는 지금 매파성 발언을 했지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저는 올해 안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1월 FOMC에 대한 CME 회대 와치의 그 금리 인상 확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점도표상에서 내년에 대한 이제 기준금리가 4.6에서 한 5.1%까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조금 바라던 시각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은 흐려지는 그런 어떤 부담이 좀 시장이 받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기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하겠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는 원래 그 월가에서 2분기에 인하를 한다고 예측을 한 건 좀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전망을 통해서 주목할 점은 앵커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페더럴 펀드 레이트, 그 기준금리의 그 내년도 전망치가 올라갔다는 점.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고금리 상황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이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것이죠. 네. 예, 왜냐하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수차례 밝혀왔듯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장기 추세 성장률 1.8%인데요. 그거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올해 전망은 2.1%로 오히려 1.8%보다 높고, 내년에 돼서야 1.5%가 돼서 장기 평균 성장률이 1.8%보다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하락할 거라는 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원하는 그 증거라는 것은 내년에나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 같은 경우는 3분기,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뭐 예전에 했던 그 너무 좀 강했던 성장률이 좀 톤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을 하는 건데, 그 성장률을 또 훼손하거나 내지는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그래 기준금리 내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의 복병은 또 인플레이션이 물론 헤드라인이긴 하지만 유가가 올라오면서 이게 시장의 전망 내지는 연준의 스탠스를 또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또 비중이 큰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유가와 달리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고유가가 키운 이 물가 결국 유가가요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시차를 두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 원하는 그 증거로 네. 시청자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여전히 저도 미국 노동시장 관련된 지표인데요. 네. 그게 바로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네. 전년 그렇죠. 동월 대비 네. 상승률이 8월 달에 4.3%로 7월 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미 연준에서 2%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3.5% 정도의 평균 임금 상승률. 이라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2% 물가 안정 목표 더하기 미국의 장기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 1.5%를 더한 수치인데요. 지금 이게 4.3%인데 원래는 5%가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4.3%까지 내려온 것은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3% 후반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수차례 얘기했던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코어 PC 인플레이션의 절반 정도의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에. 근데 이것의 하락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것도 8월 달에는 4.1%로요. 전년 동월 대비. 4.2% 7월 자료보다 0.1%포인트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향후 변수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제 유가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내 석유류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여전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그 생산 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의 하락 속도를 늦추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수는 국제 유가 가 될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최근에 발표된 자료 중에서 좀 호재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 주택 시장 관련 지표인데요. 네. 8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1.3%나 감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 거시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의 가장 정확한 선행 지표로 보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말하는 그 경기 둔화, 그래서 1.8% 아래로 성장률을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전조 증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변수는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1.8% 이상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가 되느냐, 그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3% 후반대로 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는 역시 시차를 두고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국제 유가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동결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지표들이 연준이 딱 만족할 만큼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 뭐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저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는 지표인데 이제 고용 시장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구인구직 비율이 한 사람당 차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네, 네. 더 좋은 연봉을 주는데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완화되거나 내지는 고용 시장이 뭐 60만 명, 40만 명, 경우에 따라서 10만 명, 어쩌면 또 해고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을 가면 시간당 평균 임금은 좀 더 둔화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한 내년 한 상반기 이후에 가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내지는 액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암초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이 셧다운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셧다운이 일단은 예상되고 있는 거는 9월 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셧다운 들어간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닌데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연방정부가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지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또
어두운 터널에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만큼 심각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 9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이 되더라도 분명히 지금 현재 뭐 공화당에서 제출한 임시지출 법안 같은 것을 통과시킴으로써 좀 협상 시한을 한 달 정도 더 늦추는 임시지출 법안이 통과를 하면 10월 달까지 사용할 예산을 임시로 편성을 하고 그럼 협상 시간을 갖다 한 달 정도 더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의 조치를 해서 시간을 벌고 결국은 협상은 타결이 될 것이다. 셧다운 사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당에서 뭐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셧다운이 될 최악의 경우까지 가더라도 임시 지출 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켜서 협상 시한을 한 달 정도 벌지 실제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돼서 지금 좋은 경제 상황에 좀 악재를 추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9월 30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은 으르렁으렁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했지만 매파적 뭐 동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시장도 그에 반응해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은행의 스탠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10월에 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실 먼저 금리를 올린 만큼 금리 동결 기조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에 대한 어떤 그 스탠스는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가계부채를 보면 또 내릴 수가 없어. 이런 굉장히 공노스러운 그런 상황을 계속 마주하게 되거든요. 한은의 통화 정책이 어떠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해요. 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실 10월 달에는 또 동결을 할 것으로 저는 동결,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좀 반등을 했지만요. 네.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거든요. 역시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단순히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뭐 한미 금리차가 벌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것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도 또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론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데요. 자금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 금리가 너무 낮아서가 아니고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기 때문이고요. 이 기대를 꺾어줄 방법은 결국은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정부가 공언을 한 신규 주택 공급 그 계획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을 좀 조기에 빠르게 늘려서 주택 가격 상승의 기대를 꺾어주는 방식으로 가계 부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서 가계 부채를 해결한다고 했다가는 오히려 경기 침체 위험성만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가격에는 뭐 교수님이 더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요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금리를 내리면 수요가 올라가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데 공급을 늘리면 뭐 당연히 가격은 조금 완화되고 공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또 GDP 성장률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진짜 시장에서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대답에서도 넌지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약간 물가가 조금 리바운드, 즉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크게 고민이 될 만한 수준이냐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민이 되는 게 이 헤드라인 CPI가 올라가게 되면 유가라든지 음식료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시차를 두고 근원 쪽에 또 영향을 주고 그러면 또 한원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지금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하드랜딩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물가의 고공권에서의 유지를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물가를 챙겨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주택시장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이 정부에서도 약간 여러 가지 스탠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국제유가도 상승해서 석유류 가격도 상승했을 네. 뿐만 아니라요. 추석이라서 성수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뭐 과일, 이런 것들의 공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농산물 가격 위주로 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는 사실 정부에서 대응 방침이 여러 가지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하나가 성수품을 공급 물량을 갖다가 추석 직전에 많이 풀겠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16만 톤을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전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을 늘려줌으로써 수요가 올라가도 공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니까요. 성수품 가격 안정에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다시 올라가니까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겠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는데 저는 이런 방식은 사실 물가를 완전히 잡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을 하는데요. 오히려 유류세 인하는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지 말고 자가용 승용차를 그러네요. 몰고 다니라고 권장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국제유가도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시간을 두고 국내 총생산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물가를 잡힌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경기 침체의 위험성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유류세 인하를 하게 되면 자가용을 더 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약간의 뭐 국민들이 좀 좋아하는 정도의 뉴스거리 정도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FOMC 이후에 한은에 대한 스탠스를 봤는데 일단은 동결 기조가 조금 더 유의가 될 거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